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4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11시 성각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오늘은 앞에서 정치가 경제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등장하셔서 정치평론 해주시고요. 뒷코너에서 지금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인데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되면은 엄청 오른다고 하더니 지금 갑자기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 사이트에서 이상 기후가 아니죠.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는데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텃밭인데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야기, 또 여론조사 왜 틀리고 있나 분석하는 이야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구독자 왜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정환 대표가 뒷코너에서 11시 40분부터 말씀드리니까요. 끝까지 남아주시고요. 지금은 김준일 평론가님, 장성철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미국 대선도 재밌죠? 미국 대선 평론 안 하시죠? 아니 뭐 합니다. 저는 뭐 이거저거 다 하니까 하는데 제가 또 뭐 아주 짧지만은 한 4년 정도 미국에서 살기도 했고. 아, 그래서 그렇죠. 예, 저널리즘 공부하셨잖아요. 저널리즘 박사 과정 공부한다고 한 4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근데 역대급이다. 이번에는 뒤에 뭐 우리 이정환 대표가 잘 설명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재명 그 윤석열 0.73% 포인트로 역대 최소였잖아요. 그 격차가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참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장 소장님도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보는데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막말을 하고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그다음에 성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가감없이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해요. 혐오의 정치죠. 세계 지도자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한 막말을 하고 폄하하는 사람, 분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지구에 아마 큰 불행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이렇게 언젠가 한번 모시고 세계 정치에 대해서 한번 평론을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오늘은 또 시청자들이 기다리시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그냥 잘려가지고 지금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논쟁이 시작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방침을 이야기했고 또 조태용 실장이 안보실장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게 살상 무기 지원 의지가 있는 방향으로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코멘트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장성철 소장님이 좀 그래도 그 우방은 지원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시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반박하려고 하시는데 시간 끝나서 잘렸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고 장 소장님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젤렌스키가 유럽연합 특히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민심을 많이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러시아 본토를 치는 것을 나토 회원국들이 다 말렸어요.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고 승전고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나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고립무원입니다. 입으로는 유럽연합 나토 회원국들이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들이 찬성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다 지원을 줄이는 분위기고 독일은 특히 우크라이나 몇몇 그 사람들이 그 가스관을 폭파해 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일의 그 전기료가 한 7배, 8배 올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원금을 지금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도 지금 주저하고 있고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젤렌스키가 믿을 거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쿠르스크라는 지역에 북한군이 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러시아 땅이에요. 젤렌스키가 치고 들어간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하고 세게 붙었던 데거든요. 여기서 엄청 많이 사람 죽었거든요.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러시아의 최서단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쉽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155mm 포 지금 더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8만 발 정도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원한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지원하면은요 이게 북한군을 쏘는 거다라고 보지만은 사실은 러시아 본토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얘들 한국에 러시아 치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가혹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미 경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다 발 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무기 지원하고 지금 파병도 개별 파병하겠다. 이 말이 말이야 방귀야. 그러니까 국회 동의 안 거치고 지금 한 명씩 보내겠다는 그 용병이지. 그러면은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다. 예. 저는 이 사태를 보는 관점과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면만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전투병 파병은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공격용 무기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전투병은 파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기 수리하는 어떠한 그러한 분들은 좀 파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료진도 좀 파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같이 외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침략을 막을 수가 있지. 그냥 너희 나라의 전쟁은 너희 나라가 해라는 입장으로 지금처럼 하면 우리나라의 영토, 국민 생명 다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가서 이제 무기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실전 경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차원에서 비전투병 정도는 우방 국가에서 파견을 하게 되면 함께 소수라도 좀 파견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좀 참관당 같은 경우도 파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파병이 아니라 좀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지금 법적인 그 이슈가 좀 있는데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파병 자체는 또 국회 동의 얻어야 되는데 개별 얻어야죠. 파병이니까 안 얻어도 된다. 뭐 이런 말장난이에요. 입장 얘기하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기 지원도 방위사업법에 의하면은 평화를 위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거 평화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그대로 교전 중인 국가에 무기 지원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개별 파병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별 얘기를 다 한다. 이거는 아마 아예 안건조차 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무기 지원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155mm 포탄 60만 발을 지원을 했을 때도 미국을 우회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합법이 직접 주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뻔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번 이제 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감은 적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치기 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치고 북한군이 주로 거기에 있는데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본토에 주로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포탄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거를 우려를 하잖아요. 무슨 뭐 이를테면 비행 기술을 줄지 아니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줄지 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명분을 만들 필요는 없다. 솔직히 걔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규탄하고 다른 방법을 하는 것과 명분을 줘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을 돕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한반도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우크라이나랑 상호 방위 조약, 뭐 안보 조약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그냥 군사 지원이라든지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아니면 논의를 진행하면서 외교 안보 라인은 좀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지금 외교 정책을 표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러시아와 중국과 완전히 지금 적대국 수준, 교류도 없고 양국 정상들 간의 만남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 것이냐? 일방주의적인 미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이 맞는 것이냐. 역대 정권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러시아와 중국과 그래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저렇게 밀접하게 됐잖아요. 그거의 원흉이 저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1차장 정도는 이번에 좀 정리하는 것이 외교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장성철 소장님, 지금 안보 라인 너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김준일 평론가님, 뭐 무기 지원하고 뭐 개별 파병하고 이런 것들 다 논의를 해야 되지만 법적인 틀 내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꼼수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네.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보수와 좀 합리적인 진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이 대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숙고하셔서 입장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내 정치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안 와서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설이 일단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지금 또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3년도부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예산안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나라를 운영할 테니까 예산 좀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국회 와서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과거에 뭐 이명박 정권 때 처음 취임 첫 해만 오고 그 다음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총리가 가도 괜찮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이 국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 이후에 다 참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참석 안 했냐? 저는 겁쟁이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그거 귀 막으려고 안 간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상당히 실망스러움이 한꺼풀 더 덮여버렸다. 겁쟁이 대통령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시정연설 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해명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면은 아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 더 불필요한 논란이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뭐 야당이 너무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또 역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은 윤적윤이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말로 다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 전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을 했어요. 대통령은 왔고 민주당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행은 지켜야지. 왜 안 지켜?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때는 좋은 관행이었다며. 그러니까 나빠졌나?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진짜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이 정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국회 개원식에도 지난번에 안 갔어요. 그런 1987년 이후로 안 갔습니다. 이거는 2013년 이후로 안 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데 국회를 먼저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 뭐 지금 탄핵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겠냐. 언제는 뭐 민주당이나 뭐 야당이 공격 안 했습니까? 그런 거 다 알고서도 가는 게 대통령이에요. 쫄보다 엄청난 쫄보다 등치는 산만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장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지지율은 더 나빠질 거다. 계속 숨는다.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이거 설명을 뭐 이번 달 말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지금 당장. 근데 무슨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이란 게 1도 없다 진짜. 그래도 저 건희 데리고 외국 순방 G20 앞에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회의 배우자 세션도 있는데 그때 갔다 와서 어떤 조치 사항들 수습책을 내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라고 대통령실에서 빙의하신 거예요? 빙의?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가는 거야 우리 건희 여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G20도 가야 되고. 아이고 그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랙 올라가는 거는 안 보여주고 미리 이제 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외국에서의 활동도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릴리스를 안 하는 거고 외국 방송에서 아니면은 뭐 사진에서 나오면 어쩔 수는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갤럽 지지율 지금 19%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자를 앞에 찍었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오면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 국민의힘 쪽에 계속 계셨던 분들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그래요. 윤석열 정권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는 드렸는데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특검 먼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 뭐 그건 어쨌든 조금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부분. 특검 중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저는 거기에 반위헌적이고 뭐 반헌법적인 게 뭐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 조금 드러내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로서 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라. 유승민 기재부 장관 보내고 뭐 예를 들면 이준석도 어떤 행안부 장관 이런 거 보내고 그렇게 인적 개편을 통하고 비서실장 바꾸고 바꾼다고 또 이정현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 데려다 놓지 말고 정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 데려다 놓고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용산이나 한남동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좀 수습책을 내놔야 국민들이 변화하고 있네? 변할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어. 아니 어떻게 근데 그게 저 비서실장하고 개혁신당 말씀하니까 생각났는데 정진석 실장이 그 국감하다가 천하람 의원한테 대통령 지지율 10%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지지율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세요. 나 진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초등학생 제가 뭔가 진짜 대화가 될수 있는 죄송한데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 얼굴 때리고 싶다고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비서실장이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일단은 좀 우리가 그 갤럽 이제 지지율 19% 나온 게 이게 지난주 화수목이에요. 그러니까 화수는 목요일 날 민주당이 이 음성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화수는 반영이 안 됐어요. 목요일도 그러니까 3분의 1만 반영이 됐는데 19%가 됐다고 갤럽이 아예 거기다 설명을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반영도 안 된 거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반영이 된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떨어져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갤럽 나오는 거는 무조건 더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TK가 18%가 나왔어요. 네. 전체 평균이 19%인데 지난주에 26이었거든요. TK가 그게 한꺼번에 8%포인트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TK가 보수의 심장인 TK가 지금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지금 봐야 되는데 정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주 20%와는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다. 뭐 1%포인트 빠진 건데 20에서 19 된 건데 뭐 높은 지지도는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 경우에도 뭐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뭐 기시다 총리도 15% 이 정도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지 않는 정상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 이게 지금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시민 작가가 전 노무현재단 이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사장이 1%가 다더라도 눈 깜빡 안 한다. 상남자예요. 전광판을 보지 않는 상남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과 용산은 전혀 다른 기류가 있다. 물론 이제 좀 약간의 쫄아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한동훈 네가 그러면은 뭐 탄핵할 거야 우리? 약간 이런 식의 니들이 정말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기류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거다. 이미 뭐 레임덕이고 걱정스러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냥 뭐 명태균 이거랑 등치시켜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지지율 나왔던 뭐 영국의 수넥이라든지 기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만뒀잖아요. 마크롱도 내년 봄에 퇴진해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비슷한 사람들은 다 지금 퇴진했거나 퇴진 그렇죠. 압박 받고 있는데 그거를 자인을 했다?
참으로 바보 같은 비서실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요거는 동아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한 건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주장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20% 미만 많이 있다라고 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25개국 정상 중에 지지율 20% 미만은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윤석열뿐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체 꼴찌다. 모닝 컨설트 9월 조사에서.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그 얘기하는 걸 보고 표정, 말투, 억양. 그러니까 진짜 좀 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옆에 있으면은.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근데 체격이 커가지고 한 대 때리면 2대 맞을 것 같아서 못 때리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서실장 하는지 어떻게 골라도 저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오고 싶은 거야 지금. 지금 교체설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정현,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죠. 얘기가 있고 원희룡 뭐 최악인데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라면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막 지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천하람 의원이어서 제가 보기엔 좀 한 거.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당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배지도 못 달다가 어떻게 그냥 초선 지금 비례로 달아가지고 어따 대고 나 5선이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비서실장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직책이 다른 건데. 만만해. 만만한 거지. 깔봤죠. 깔본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진짜 대표인데 말도 안 돼. 어쨌든. 근데 나는 천하람 의원을 높이 평가하는 게 그때 막 고성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제 끊고 막 옆에 소리 났는데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데 천하람 위원장이 개혁신당 지지율이 뭐 총선 때 3.9%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많이 뭐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야, 이 초선과 5선의 인격의 품격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천하람이 훨씬 정치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로 나은 사람이구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진짜. 그럼요. 예. 빨리 세대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논쟁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핵심 중에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있고 지금 그 논란이 촉발된 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막 계속 촉발이 됐잖아요. 명태균 씨 기사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경제 전문가인 저로서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걸 다 따라가서 진행하기 힘든데 근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귀에 딱 꽂혀서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이 명태균 씨가 여의도 연구원 같은 비선 싱크탱크 비선 여의도 연구원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 그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요 두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정치 문제가 아니고 여당 공천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의 일인데 이게 아니고 지금 국정을 완전히 쥐고 흔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큰 원칙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혼재되어 있고 증언은 나오고 있고 그 증언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 명태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신뢰했다. 그 말을 많이 따랐다. 두 번째 공천 개입했다. 세 번째 국정 개입했다. 명태균 씨는 돈을 추구했었다.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일관되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노이즈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결국은 돈이구나라는 거를 또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명태균은 본인이 신용불량자고 본인이 미래항공 연구소도 운영할 수 없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 바지로 세워가지고 또 자기 그 사람들 개인 카드도 쓰고 막 별 수를 다 쓰면서 이거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건데 결국은 윤석열 당선을 시키면서 본인이 여기에다가 안정적인 돈줄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보니까 어쨌든 여론조사를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그런 게 아니라 이슈조사 주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조사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맡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맡기겠지만 어쨌든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돈을 확보를 해서 뭔가를 다른 걸 도모해 보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토사구팽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명태균이 더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작으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윤석열을 좀 경선 과정에서 띄워줬던 게 있다는 건 거의 지금 확실하잖아요. 거의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슈 조사까지 조작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찔해요.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의 전투병 파병을 원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조작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높은 걸로 만들어놓고 파병을 해버렸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13%만 직접 지원하는 거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무기 지원 같은 거 직접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한 60%였나 그 정도를 이제 간접 지원하는 거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명태균이 조사했는데 60%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 지원해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창원에서 그냥 PNR하고 미래항공연구소가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정한 여론조사를 그냥 수주를 받아서 일단은 PNR의 신뢰성을 좀 쌓아가자. 어쨌든 안정적인 수입을 얻자. 너무 큰 욕심 내지 말자. 그랬던 것 같은데 김영선 의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곡에다가 별도의 여론조사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얻으면 여기부터는 제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등에 얻으면 각종 뭐 기업체의 여론조사라든지 뭐든 우리가 다 싹쓸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가 왔는데 왜 우리가 창원 거기서 총구석에서 그분들이 이제 표현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거기서 그냥 국한된 그런 여론조사 업체만 운영하느냐. 거기에 둘 사이에 상당히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좀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어느 정도 김건희 여사랑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명태균 씨를 제끼고 자기 뭐 오촌인가 김태열 씨인가 오촌 네, 그 사람을 이제 그 회사의 대표로 앉혀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곡에 사무실까지 얻으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실무자도 이제 제가 아는 사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역시 그 돈 문제 가지고 둘 사이가 어느 정도 그때 좀 벌어지고 심하게 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선 의원한테 나이도 10살 많은데 그렇게 정말 험하게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웃기잖아요. 네. 아무리 자기가 공천을 줬다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검찰 지금 출석했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요?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나도.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취지는 맞는데 개별 하나하나로 들어가면은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내가 이해조차 좀 하기 힘들다니까 멘탈이 무너졌나? 수조 물 드실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일일이 거명한 거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고 저는 이게 만약에 실제 그 계획대로 마곡에 세워가지고 했으면은 일종의 미르재단 같은 느낌이 났을 수도 있겠다. 그 미르재단 생각이 들어요. K스포츠 재단 옛날에 왜냐면은 박근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회사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치 여론조사 돈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 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 똔똔 정도. 그리고 사실은 기업들한테 이미지나 이런 거 여기에서 한 그럼요. 매출의 한 70, 80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명태균이 뭔데? 뭐 어디 그죠. 듣보인데 듣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뭐 정권에 대한 보험성 돈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아무도 안 맡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를 반협박을 하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이 여사님 얘기가 있는데 이게 딱 그 최순실 박근혜 딱 그거예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루트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쁜 놈들이다. 확실한 건. 뒷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눈치챈 그러한 움직임을 눈치챈 윤핵관 아직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윤핵관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해가지고 그냥 저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태균이 그 윤핵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원한을 갖고 윤한홍 아니야 윤한홍? 아직 파악을 해봐야 돼요. 아니, 유독 윤한홍을 싫어하더라고. 윤한홍인지 뭐 이철규인지 누군지는 좀 봐야 될 장재원인지 봐야 될 거는 같은데 상당히 원한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더욱더.
그렇군요. 아, 김영선 대표 하여튼 그 검찰 조사에서 뭔가 확실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몰라 왜 다 부인했을 텐데. 정치권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입장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원로들하고 시도지사들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사과해라, 쇄신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동참을 한 모양새인 것 같은데 사과도 하고 아까 장성철 소장님 뭐 안보실 개편하라고 그러셨는데 인적 개편하라고 비서실장도 바꿔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과, 용산 인적 개편, 쇄신 개각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용산에서 들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가 좋으면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한동훈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할까? 기류가 그래요? 하려고 하다가도 그래? 한동훈이 하라니까 나 안 할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산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뭐 헌법적, 법률적 뭐 잘못했어. 탄핵은 못하겠지. 우리 임기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왜 드냐면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핵심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도 그랬거든 그 사람들은. 저는 끊임없이 이거 진짜 탄핵당한다. 헌법재판소도 이거 다 넘어갔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또 조언하고 참모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 그런 거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뭐 탄핵을 하든 뭐 뭐를 하든 뭐 저기 개헌을 하든 뭐 일단 의석수로 보면은 일단 192석 뭐 범야권이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태로 막 질의멸렬을 하면서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한 70, 80 정도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탄핵하기 쉽지 않고 그거를 알고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사과를 안 하는 거는 사과하면 끝장이다라는 거를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수층에서 실제 있었어요. 박근혜가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탄핵의 국면으로 들어갔다. 다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 그때 이제 좀 일찍 나왔는데 맨날 그 얘기예요. 사과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먹히는 분들이 윤핵관들을 포함해서 꽤 있어요. 용산에도 있기 때문에 사과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저기 그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할 가능성 전면적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얘기나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탄핵해봤더니 괜히 감정에 치우쳐서 탄핵해봤더니 결국은 야,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켰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탄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바뀌었냐. 뭔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근데 적폐청산 이 모드로 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의 개별 이제 원내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너무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대선에 나가고 싶은데 윤석열을 탄핵했다가는 민주당하고 손잡았다가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저 특검 얘기가 없잖아요. 오늘도 한동훈이. 네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용산은 그냥 뭐 지지율을 뭐 한 끗 차이다 뭐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예. 배신자 프레임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5%, 40%, 이 정도 되면은 그래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치자. 그렇게 하는데 19%잖아요. 19%인데 그 똘똘 뭉쳐서 뭐 하겠냐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쓴소리 안 하니까 19%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배신자 프레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고 그거는 그냥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돈 벌려고
윤석열 대통령 좀 옹호하면 그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슈퍼챗도 쏘니까 코인팔이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에게 지금 버림받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거기 똘똘 뭉쳐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들이 뭐였냐면 탄핵을 당한 후에 당시에 대선이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략 한 반올림에서 39% 정도 지지율로 당선됐거든요. 근데 그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합치면은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보수가 똘똘 뭉치면은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배신자, 박근혜 배신했지 안 했지 막 이래가지고 정권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은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의 하나의 명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홍준표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있죠? 자유한국당 당명 바꾸고 남아가지고 쭉 네. 갔고 유승민 의원은 탈당해서 바른정당 창당해서 네. 따로 출마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또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창당한 상태였는데 또 출마를 했고 이렇게 그때 단일화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안철수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 협상 딱 하려다가 그냥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열돼가지고 진 거지 배신해가지고 진 건 아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뭔가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우리 그때 얘기했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특검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을 목표로 가는 것과 뭐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속도감이나 뭐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특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베스트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특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리더십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뭉개기가 비슷해요. 독단적 리더십도 비슷하고요. 그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맨날 말씀하신 한동훈은 항상 반신욕하다가 모든 걸 결정을 한다고. 그 얘기 하지 말래. 반신욕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정말 경고 세게 받았어요. 아 진짜? 하지 말래. 알았어.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뭘 사실이 아니야? 불쾌하다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면 고발했겠지. 사실인데 이제 너무 불쾌하다는 거.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석열 한동훈 둘 다 그런 독단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뭉개기예요. 그리고 이슈를 계속 바꿔요. 뭐 하나 한동훈 100일 지났는데 다 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처음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하겠다고 하다가 뭉개고 그리고 3대 요구안 뭐 독대하겠다라고 하다가 뭉개고 그리고 지금은 뭐 특별감찰관 하다고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뭉개고 또 딴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한다고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괜히 비선 논란만 커지고 한동훈 독대하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해 볼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둘의 리더십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당장은 선거가 없어요. 일단은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선이 있잖아요. 솔직히 안 급합니다 지금. 사람들, 예, 국민의힘 사람들 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래서 탄핵 안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가 됐든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좀 손을 내미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하자고 한 것도 뭐 정책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하고 그 특검에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위헌적 요소 뭐 독소장 그런 거 있으면 다 빼고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은 맞죠. 없어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키를 가진 게 추경호 원내대표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치자.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민주당과 함께 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의 방침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김건희 여사는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통과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아니 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10명이 모아가지고 이거를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뭐 이제 중립적인 친윤도 친한도 아닌 분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명도 못 모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그걸 싫어하니까 지금 그 특검 논의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니까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되게 이게 좀 미묘한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과 그리고 비토 정서가 있고 곧 이 사람 이제 뭐 이제 11월 15일에 그리고 25일에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선고 나올 텐데 지금 만약에 임기 단축이나 탄핵하면은 이재명 꽃길 깔아주고 정치 생명 부활시켜 주는 거 아니야? 이 정서가 보수에 가득해요. 최소한 이재명 깜빡 가는 거는 보자 우리가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쉽지 않다. 네. 그런 정서를 가질 수는 있지만 또 그 2016년에 탄핵될 때도 어떤 뭐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점점점 막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막 동요하면서 이제 또 탈당해서 정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된 측면도 사실 있잖아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외 집회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 전조 증상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떼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탄핵 효능감이 그러니까 진보층 말고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의 다수의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탄핵 효능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대한민국이 바뀐 게 뭐냐 그리고 탄핵하면 또 혼란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정치적 열정이 분노는 하고 있는데 정치적 열정이 내가 집회로 나가가지고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게 별로 없고 토요일날 많이 모였잖아요. 사실 당원 총동원령 내린 거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덜 왔다. 그렇지. 생각보다 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제 시민들이 막 그 유모차 끌고 나오고 막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수층도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쉽지 않다 탄핵이.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탄핵해봤자 뭐야 이거 탄핵해봤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치행위를 했을까? 아니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더 실망스럽네. 탄핵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효용성이나 효능감을 국민들이 부작용만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바꿔봤자 또 그놈이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총력 대응을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야, 저 진짜 강제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휴 그래 그냥 나를 제대로 운영하겠어? 뭐 통치 제대로 하겠어? 뭐 국정 운영 제대로 안 돼? 그냥 그런 생각들이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유지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팍 폭발해야 국민들이 분노가 나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기대할 게 없어요. 뭐야 막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행동을 할까? 행동해봤자 뭐하나? 그러한 자포자기심 정도 국민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가만 있어봐. 탄핵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탄핵이든 뭐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뭘 했을 때 또 누가 대통령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그럼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놓고 무슨 후보를 내?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아니,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지난번 많아요. 대선 때도 세 명이 합쳤으면은 네. 보수가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번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례 때문에 이제 서로 보수가 또 중도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과 거부감이 높으니까 어떤 캠페인 같은 거 잘하면은 안 뺏길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 계속 분열하잖아요. 또 안철수 당에 나올 거고 이게 한동훈 나올 거고 그럼 오세훈이나 이준석은 가만히 있겠냐? 그 유승민은 가만히 있겠냐? 마지막인데 이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접착제가 없어 보여요. 이게 단일화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난 내각제 갔으면 좋겠는. 45분이네. 네, 다음에 할게요. 내각제로 가면 좋겠다. 내각제로 가면 일단. 좋겠는데 다음에 얘기하시죠.
중간에 언제든 불신임하고 맞아요.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탄핵이라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용어부터 마지막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각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봐서 좋겠는데 내각제라는 게 의회 내각제예요. 사실은 의회가 내각을 꾸리는 의원 거예요. 내각제. 정확하게 이거에 대응되는 거는 대통령 내각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내각제라는 용어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회 중심제, 의회제라고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야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의회가 중심이 돼서, 근데 내각제는 뭔가 야합의 산물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 말씀하셨다시피 못하면은 바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총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혼란이 덜한 거, 이런 거에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네. 나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그러면은 정말 조심할 거 아니에요. 저런 통치 행태를 보이겠냐고요. 그리고 결국은 정당이 책임지는 거죠. 정당이 잘못된 후보 추천했으면 걷어들이고 뭐 지금 총리라도 걷어들이고 그만하세요 하고 이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도박을 우리나라는 좋아해서 한 판에 뒤집는 거 좋아해. 20%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일본 같으면 벌써 바뀌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할 건데 어쨌든 뭐 탄핵의 열기는 시민들 사이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꽉 찬 것 같진 않다. 30만 명 정도 모였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꽉 찬 것 같진 않다. 무슨 30만 명. 경찰 추산하고 또 어떻게 소름 차이가 나. 더 모였고 30만 원 오가고 그래. 네, 그 사이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특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여당에서 이탈이 생기면 갈 수도 있는데 가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야 한다. 지금 요런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환 대표 조금 있다가 슬로우 뉴스 진행합니다. 미국 대선 마지막에 막 계속 뒤집히고 있는데요. 그 얘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이라 해야 된다. 저희가 주변에 우리 행위자들보다 작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열돼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경청을 안 합니다. 어차피 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정부가 바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정부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초당적인 합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구한 말에 만화였는데 미중 일러가 이렇게 포크를 각기 들고 한반도를 겨냥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한반도라는 우리의 운명을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된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다선 외교가 중요하다.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여야 공동대표단을 만들어서 저는 미국의 당선자를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구한 말과 같은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은 좀 분명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모시고요. 막판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미국 대선, 또 해리스가 이기기 시작한다는 조사도 막 나오는데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 대선도 지난주에도 살펴봐 주셨는데 네. 우리 김혜연 리더하고 예. 또 지금 그 사이에 또 변화가 많은 거죠. 해리스가 그렇죠. 또 막 치고 올라와요. 네, 지난주하고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선거고요. 며칠 사이에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대반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새로운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바이든이 버틸 때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았는데, 이 총격 사태 이후에 또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또 컨벤션 효과가 있었죠. 근데 또 꺼지면서 또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다가 막판에 또 이제 해리스를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 막판 결집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텐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신문 그 기사 제목이 Everyone think they are gonna win. 모두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마 트럼프는 쉽게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 한 가지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근데 이번에 네. 부쩍 좀 비겁해진 것 같아요. 소심해졌어요. 아, 맞습니다. 그 네이트 실버라는 그 예측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거 결과를 다들 마사지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다른 이제 그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 게 뭐냐면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트럼프를 너무 이제 그 예측을 잘못했잖아요. 트럼프를 이제 비중 축소해가지고 지금 겁을 집어먹고 트럼프를 좀 많이 이제 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또 자신이 없으니까 다 이제 동률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미국은 한국과 달리 땅이 넓은데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를 겨우 1,000명 조사해가지고 이 전체 펜실베니아 여론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보다 더 큰 땅인데 그리고 뭐 이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엄청나게 다른데 그걸 그 1,000명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걸 파악하기 애초에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게임을 지금 맞춰보려고 깨워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이트 실버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길 20몇 가지 이유였죠. 네네. 이유를 대면서 트럼프가 분명히 네. 이긴다고 예측하지 내 않았어요? 직감은 트럼프다. 그렇지만, 직감?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사실 좀 비겁하기도 한데 이게 그 과학이 아니라 그냥 직감이고 실제로 여론조사로는 아무리 맞춰도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이트 실버가 원래 2008년이던가요? 오바마 나왔을 때 그 538이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538개 뭐 선거구를 전부 다 조사해서 하나하나 다 네. 뭔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네. 다 맞췄다, 거의 다 맞췄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이분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제 야구 예측하는 분이고 또 이제 그 프로 도박꾼으로 도박을 엄청 이제 예측을 잘해서 이 독보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도박꾼이에요. 도박으로 프로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분이 대선 예측도 하고. 그런데 그 기법으로 예측을 했더니 과학적으로 예측했더니 오바마의 당선을 맞췄다. 근데 사실은 그 뒤로 이분도 계속 틀리고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미국 그 사회가 이 네이트 실버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이트 실버가 이제 이 538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이제 ABC에 팔고 나와서 또 자기가 또 다른 걸 만들고 있는데 5381이라는 사이트는 여전히 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구 통계를 하다가 네. 도박꾼으로도 활동하다가 정치 네. 통계까지 와서 근데 또 책은 잘 써요. 네,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야구를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 정치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통계에 기반한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옛날에 몇 번 맞고 계속 맞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네이트 실버를 대체할 만한 또 예측이 또 그 분석 기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그 스토브 리그인가요? 드라마에서 예, 백승수 그렇습니다. 단장이 얘기해가지고 예. 유명해진 그 영화 머니볼도 있고요. 예. 머니볼도 있고 거기서 유명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판세를 보면은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많이 착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 미국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 일단 해리스가 여전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은 아시겠지만 전 국민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집토끼 확실하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 주가 있고 나머지 경합주 7개 경합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해리스가 지금 전체 538개 선거인단 중에 226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혹시 그 그래프 보여주시겠어요? 538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21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거 ABC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네. 원래 네이트 실버가 만든 네. 파란색이 이제 해리스고 빨간색이 트럼프인데 각각 226개와 219개라는 확보한 이제 자기 집토끼를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간에 7개의 그 경합주가 지금 가운데 빨간색 수선이 이제 여기를 너무 이기는 거죠. 당선권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538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금 이제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좀 비교적 앞서고 있고 트럼프는 나머지 이쪽 4개를 앞서고 있고 또 펜실베이니아가 이제 19석인데 19개가 지금 완전히 동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네이트 실버가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다 아니면 확고하게 예측하지 않고 다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건데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예를 들면 49대 49, 48대 48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예측을 보면 분명한 거는 펜실베니아를 먹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고 나머지 이 7개 모두가 다 3%포인트 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 완전히 다 뒤집히거나 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모두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93개나 되는 이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해리스가 이긴다,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통계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그 저널리즘에서는 오차범위 아닐 때는 오차범위 안에서 누가 이긴다라는 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네. 그건 오차범위 안에서는 이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알 수 없다는 거죠. 네네. 네이트 실버가 여론조사 기관들이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럼 지금 어느 쪽으로 마사지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1,000명을 조사를 하면 되게 튀는 결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방금 앞 시간에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나요? 20대 몇 명 더 부풀려라고 맞아요. 네네. 곱하기 얼마를 해가지고 숫자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1,500명 조사했는데 20대 남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60대 여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거기 예를 들면 50명을 해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됐으면 곱하기 2.5를 해가지고 대충 맞추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적게 표집된 게 부풀려지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걸 그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좀 더 조사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맞추게 되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미국같이 정치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여론조사는 여전히 취약하고, 사실 이제 이게 1,000명이 아니라 한 10,000명 정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 기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펜실베이니아만 해도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슬로우뉴스의 편집위원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김낙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이 도시하고 시골 사이 격차가 워낙 큰데 그걸 도시만 조사한다고 알 수 없고 시골은 또 시골마다 다 성향이 다른데 그 많은 시골을 어떻게 조사하겠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울에 한 500명 조사를 하고 대구에 30명 정도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이게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을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람이 내가 일주일 뒤에 누구를 찍을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마음이 바뀌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그리고 지금 15%는 지난 2020년 대선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의중을 알 수도 없고, 혹시 2016년 미국 대선이라는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인데요. 보시면 득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았지만 확보한 선거 인수는 232로 훨씬 적었죠. 그렇죠. 미국은 저게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서 한 주에서 승자 독식으로 선거에 대한 다 위너 테이크스 에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전체 득표 전체 지지율은 해리스가 높더라도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경합주에서 가져가지 못하면 저렇게 되고요. 혹시 2020년도 보여주시면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박빙인데 이번에는 경합주를 다 또 바이든이 쓸어가서, 그래서 트럼프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선거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과거 2000년 아들 부시가 당선됐을 때를 보면 이때는 또 초절정의 박빙이죠. 거의 그냥 완전히 딱 붙은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선거인단 25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무려 표 차이가 537표였습니다. 그 거대 미국. 2억 5천만 명의 미국이 537표의 플로리다 주 하나 가지고. 때문에. 나머지 주들은 다 들러리를 선 거예요. 결국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 건 7개 경합주. 또 지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경합주가 아닌 데서도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게 지금 과거 이제 인디언 시절부터 이 대표성 논란, 그리고 이제 여러 주들의 연합국가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주마다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형적인 선거 제도가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해도 지금 300년 가까이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때마다 이런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는데, 아마 올해 선거는 2000년 선거 못지않게 박빙일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 538명 중에 269명씩 나눠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진짜 플로리다주에서 아까 한 500 몇십 표 차이 네네, 났다고 맞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그게 한 500 몇십 표 차이가 났다는 거는 한 250명만 더 설득했어도 승부가 바뀔 수 있었다라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걸 재검표를 또 했어요. 미국은 또 우편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엘고가 졌는데, 엘고는 또
변화하고 집에 민주당의 앞장서는 일고 굉장히 또 환경운동가였죠. 이렇게 진보적인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영화도 사람이 찍고. 한 번 더 재검표 요청했어야 됐다. 그렇게 쉽게 패배를 승복하면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나왔죠. 근데 법적인 안정성 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승복을 해버렸죠. 근데 깔끔하게 사실 신사답게 승복을 했지만 만약 이때 뭐 위헌 소송을 내고 뭐가 끝까지 가가지고 다시 검표를 했을 때 뒤집힐 가능성도 물론 있었죠. 저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 게 플로리다의 그 날씨 따뜻한 데 살고 있는 미국 사람 250명이 네.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었고 엘고 같았으면 은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날씨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우리 다 전기차 타고 다닐 수도 벌써 있고 24년 전이니까요. 태양광으로 다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24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 부시가 네. 됐는데 아들 부시는 또 그 다음에 네. 저 테러와의 전쟁하고 네. 하시고 이라크도 가시고 전쟁 일으키고 이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언론들이 빠져 있는 딜레마가 이게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나 아니면 사실 의견의 분리 같은 그런 원칙들이 다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 이 트럼프라는 민주주의를 이 파탄내고 차별과 혐오를 일삼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판에 과연 그런 공정성을 물러나가지고 공정성을 지키면 이 공정성이나 명목 아래 이걸 그 양쪽의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는 게 언론의 역할이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 이제 사명감, 어떤 그 기자들의 정의감이 또 미국 언론들을 또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그래요? 네. 언론 얘기 넘어가서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그냥 워싱턴 먼저 포스트 사태가 있었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를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할 때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강정수가 2억 5천만 원인 2억 5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안 되죠. 한국에 뭐 종편 하나 만드는데 5천억이었는데 3천억 원으로 그 세계 2위 언론사를 사들인 거죠. 네네네. 그런데다가 이 지금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번에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해마다 그 모든 선거마다 이제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 언론은 사실과 의견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면에 이게 의견이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들도 미국 독자들도 사실 완벽하게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 공정하게 중립적인 것처럼 의견을 까는 것보다 선명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낫다라는 지금 그런 관행이 있었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 영역에서는 어쨌든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메이저 네네, 신문이고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워싱턴 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닉슨 대통령의 네. 탄핵 네네. 사임을 불러왔던 네. 워터게이트 그랬는데 사건. 그 네.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를 만들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지지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엄청 충격이었죠. 그 전에는 계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해왔던 그렇죠. 계속 거죠. 전통적 민주당 후보를 좀 지지했습니다. 진보적인 예.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의 지지 후보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각 신문들이네요. 네, 신문들입니다. 그걸 보면 이제 글씨가 작은데 여러 개. 전통적으로 이게 대부분 민주당인데. 민주당 지지가 많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오른쪽이 이제 이번 올해 선거인데 트럼프 민주당을 지지가 지지하던 중요하네. 신문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하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있는데 둘 다 억만장자가 소유한 신문이라는 거죠. 논란이 되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자기 지면에 11년 동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했죠. 한번 답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실제로 그건 쟁점이 아니죠. 11년 동안 안 했더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지만 필요가 있을 때 이 세계 2위의 신문을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이 창업자인데 지금 맞습니다. 트럼프하고 명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가? 항공우주 산업을 계속 이제 거의 키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트럼프 일기 시절에 엄청난 그 불이익을 받았기 정부 입찰 사업을 대거 누락을 당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입찰을 떨어뜨려 가지고 불이익을 겪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려고 하니까 눈치를 본다. 아마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여기 올인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 사업 다 망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요. 하필이면 이 시점, 선거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 11년 동안 하지 않던 이 편집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베이조스에게 2,500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지만 사실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이 유료 구독자가 250만 명 중에 25만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25만 명, 10%. 네, 지금 10%. 며칠 안 됐잖아요. 한 네. 일주일 일주일 사이에 떨어져 나갔고. 일주일 사이에 25만 명, 10%의 독자가 네. 떨어져 나갔다. 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고 지금 이제 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텐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베이조스에게 2,500만 달러는 큰 돈이 아니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25만 명을 잃거나 말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프 베이조스는 이 사람에게 이 신문은 애초에 크게 투자한 돈도 아닌데다가 자기 더 큰 사업이 있고 이 신문을 망가뜨리더라도 자기 본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돈 번 억만장자들에게 이 아주 평판이 좋은 언론사는 약간 트로피 같은 것, 성공의 트로피 같은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고 거추장스럽거나 이걸 버리고라도 더 큰 걸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지금 한순간을 위해서 3천억 원을 그냥 조금 투자해 놓지 뭐 이럴 수가 어차피 수십조 원을 뭐 굴리는 사람이 그럴 수도 영국의 있잖아요. 가디언이 영국 거기 또 공영신문이라서 유료 구독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후원 기반 운영이 되는데 이 기부금을 받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거기는 그런데 사주가 있는 신문은 아니고 공영 독립 언론이고. 그런데 이 신문이 또 이제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다 유료 구독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BBC와 가디언이 미국 진출을 많이 했어요. 미국 독자들이 많고 미국 광범위한 시장을 이제 침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이런 뉴스레터를 보냈습니다. 이 두 신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워싱턴 포스트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둘 다 이제 지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죠. 원래 민주당 지지하다가 이번에 안 낸 거죠. 두 신문의 공통점은 둘 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억만장자가 대주주다. 여러분 어떤 신문을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가디언의 후원금이 216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디언에요? 네. 216만 달러가 얼마지? 2천만, 2억, 20억, 20억 정도네요. 네. 20억, 한 25억 네.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30억 거네요. 가까이 30억 안 되겠네요. 그 정도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 아마 워싱턴 포스트를 탈퇴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가디언 옮겨갔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뉴욕타임즈는 그 지지 선언을 냈고 또 이번에 어제 또 트럼프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강렬한 사설을 내면서 거기다 빨간 줄을 쭉쭉 그어놨다고 밑줄을 그래가지고 신문에요? 자기 사설에 이제 온라인에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처음 본 것 같은데 미국 국민들은 더 나은 요구를 해야 한다. 해리스에 투표하라라는. 이게 완전히 이게 미국, 지금 사실 미국으로는 전쟁터가 됐네요. 전쟁터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적인 정치와 언론의 거리감 아니면 뭐 균형 같은 것들 이건 균형을 지킬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그런 문제식이 있는 거죠. 억만장자 대 기존의 좀 전통적인 언론인 그룹 이런 이 구도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 좀 아이오와주 마지막으로 요건 꼭 짚어야 돼. 아이오와주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는 슬로우 뉴스 글을 쓰셨어요. 네네. 두 차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이고요. 이건 경합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뜩이나 박빙 선거에 갑자기 아이오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해리스가 역전을 했다. 그러면 지금 7개의 여론조사 결과요? 네. 7개의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인데 갑자기 아이오와주가 튀어나왔다면 7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주에서도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계속 트럼프 우세로 나오다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가보니 해리스가 엄청 잘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이 셀저 앤 컴퍼니 앤 셀저라는 사람은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탑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했지만 해리스가 명백하게 앞서는 상황이 됐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65세 이상 여성들 이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만 이런 것이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막판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아까 538 여론조사를 봤지만 뉴욕타임즈가 어제 내놓은 여론조사는 또 경합주 상당수가 지금 이제 해리스를 옮겨왔다. 경합주 7개 중에 4개가 해리스를 옮겨왔고 트럼프는 하나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그게 뉴욕타임즈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인데 538은 모든 여론조사를 합치는 결과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새로운 뉴스인 거죠. 그리고 아이오와주는 트럼프 진영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뉴스고요. 이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또 여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오와주가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선거인 단수는 작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작습니다. 의미가 큰 거예요?
아이오와주와 이제 이 네이트 실버, 네이트 실버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네이트 실버가 분석을 했더니 아이오와주와 그 다른 경합주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와주가 뒤집히면 위스콘신은 0.84나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따라갈 거고. 상관관계가 0.84라는 네, 거는 그러면 한 이제 84% 정도 똑같이 간다. 네, 똑같이 뭐 이런 간다. 얘기가. 그래서 해리스가 아이오와에서 이기면 위스콘신을 이길 확률이 98%다.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펜실베니아가 승부처잖아요. 제일 큰 승부처인데 그것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이 넘어간 게 확실하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오와는 밀밭밖에 없는데 밀밭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표 이야기. 네. 5가지인데요. 네. 일단 폴리마켓. 이 도박사들이 돈 내는 폴리마켓에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확 꺾였고 해리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트럼프 미디어라는 이제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게 주가가 또 엄청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또 네네.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엄청 뜰 거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는데 7만 달러를 찍고 갑자기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이민자들 국경을 차단하고 불법 이민자들 감옥에 가두겠다 해서 사설교도소들 주가가 엄청 또 올랐었는데 사설교도소 넘친다고? 사설교도소 주가 코어 시빅하고 GON이라는 두 기업 주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가 또 며칠 사이에 폭락하는 폭락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론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트럼프가 되면 돈을 벌 거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요? 5번째는 이제 멕시코 페소화인데 페소화는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200% 올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네네. 이제 페소화 가치가 폭락을 했는데 잠깐 며칠 사이에 좀 주춤하고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5가지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로 돈이 움직이고 있네요. 돈이 먼저 움직이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 대선판 좀 짚어보면서 근본적인 문제 2가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론조사 잘 살펴보셔야 한다. 마사지한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항상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숨은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론과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아주 묵직한 질문 던지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일심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언론이 다 더 정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민주주의에 바람직한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신 말씀 많겠지만 좀 준비해놨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전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